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벌써 12일째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또 늘어서 100곳에 육박했고 출하가 막힌 제철소는 철강제를 쌓아둘 공간이 줄어서 이젠 생산 자체를 못할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주말 휘발유 재고가 모두 동났다가 오늘 오전 일부 물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또 언제 공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풀려서 토요일 어제까지 잘 나간 데는 많고 운송할 차는 적고 지금은 비정상적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다른 주유소도 기름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저녁 때쯤에 떨어질 것 같은데 못 넣었던 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넣고들 있어가지고요.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늘자 시민들도 불안해합니다. 차를 타야 되는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정부가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운송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 품절 사태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오후 2시 기준 100곳에 육박했는데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었습니다. 철강업계 역시 지난 3일까지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제철소 곳곳에 철강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대비했을 때 적재 공간이 이제 금주부터 많이 부족할 거로 보고요. 공장 내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바깥에까지도. 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 확대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그 다음 날 24시까지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죠. 국토교통부가 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복귀했는지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는 일단 30일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지도부는 여기에 삭발로 답했죠. 업무에 개시하는 기사가 늘자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일은 민주노총이 전국 총파업에 나섭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 화물차주들의 명단을 확인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 거부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2차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운송 종사자가 실제 복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사 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 운송사와 지난 2일까지 명령서를 받아 업무 복귀 기한이 지난 455명의 화물차주입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1차로 불응하면 30일 이하의 운행 정지를, 2차 불응 시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복귀율이 어느 정도인지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에 대해 검토했던 업무 개시 명령은 일단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 현장은 여전히 셧다운 상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타설 노동자 1000여 명이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현장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건설 현장을 멈추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적인 그 집단의 힘을 가지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힘을 싣기 위해 내일 오후 전국 15곳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해상 완충구역 안에 포를 사격했습니다. 무려 130발이나 됩니다.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북한은 한미연합 포병 사격 훈련에 대한 경고, 대응 경고 목적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쏜 겁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2시 59분쯤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고도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발의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의 종류는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에 80여 발을 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관련해 북한은 이번 포사격이 대응경고 목적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8시 30분부터 15시 50분 사이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강원도 철원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한미연합 포병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해상 실탄 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 포 사격 훈련에 대한 맞대응 경고 사격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합참은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의 그간 폭로가 맞는가 아닌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겐 CR도 안 먹힌다고 해놓고 최근에 말이 바뀌었다고. 남 변호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일은 밑에 사람이 다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 측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12년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로비 시도를 했지만 CR도 안 먹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 거라고 김 씨에게 들었다. 이 대표가 사업을 주도했다며 폭로했는데 어느 쪽이 거짓말이냐는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CR이 안 먹히더라.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히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이 대표에게 로비가 안 먹힌 게 맞지만 뒤로는 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통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지난해 9월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가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를 내 걸로 하자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랫사람이 다 했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정진상 실장 측은 남 변호사 청탁을 자신이 들어줬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며 남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수업이 끝난 9살 초등학생이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였죠. 오늘 같은 반 친구들의 충호를 받으며 떠났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후문으로 검은색 운구차가 들어섭니다. 국화꽃을 든 작은 손길들이 이어지고 영정사진 속 친구 모습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 같은 말이 했어요.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요. 그때 사고 안 나게 안아주고 싶어요. 지난 2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따로 없어 학생들은 차도를 따라 등하교를 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학부모들은 위험성을 지적해왔습니다. 평소에도 여기가 차들도 많이 다니고 통행량도 많다 보니까는 사고 위험성이 많았어요.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골목에는 이러한 안전 조치가 없었습니다. 실속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중대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거대 아파트 단지의 열 배관이 파손되면서 18,000여 가구의 난방이 끊겼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오전은 기온이 영하 7도로 뚝 떨어지면서 엄청 추웠죠. 공사 측은 퇴근 시간까지 고쳐놓겠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매섭게 솟아오릅니다. 주변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올라갔어요, 수증기가.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서울 상계동의 열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배관을 흐르던 온수가 지상으로 솟구쳐 오른 겁니다. 열배관을 흐르는 온수는 100도가 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을 위해 인근 아파트 12개 단지 18,000여 가구의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오전에도 영하 7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더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스레인지는 들어오니까 물은 데웠을 수도 있지만 난방이 오래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정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좀 힘들어요. 암만 장판을 틀어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열배관이 파손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처럼 누수 지점에서 땅을 파내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96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누수가 발생된 걸로 원인을. 에너지공사 측은 퇴근 시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복구 작업이 응급 조치인 탓에 언제든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학생이 딱 한 명인 경남 섬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마침 6학년이라 이 학생이 내년 2월에 졸업하면 학교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겨낸 학교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가능했죠. 없던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남 삼천포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을 달리면 나오는 신수도. 이곳에는 90년 역사를 가진 삼천포 초등학교 신수분교가 있습니다. 유일한 학생은 6학년 연성이입니다. 친구 같았던 선생님이랑 제 반 같았던 학교 교실요. 그런데 내년 2월 연성이가 졸업하면 이 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지금 연성이가 지금 유일한 학생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일단 제일 크죠. 고령화 사회, 저출산 이런 것들이 몸소 이제 와닿는 게. 이렇게 없어진 학교는 올해만 26곳, 5년 동안 200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폐교의 위기를 막아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어느 작은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의 사물놀이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전학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여럿이 할 수 있는 모둠 수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여기로 전학을 오니까 이제 놀 공간도 넓어졌고 체험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익숙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2년 전 30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올해 60명으로 늘었고 폐교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남해군과 교육청 등이 협력해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최신 시설을 갖춘 고급 주택을 싸게 임대해준 사업이 효과를 봤습니다. 자연 생태학습 등 양질의 커리큘럼을 도입한 것도 전학생 유입을 이끈 동력으로 꼽힙니다. 소통도 되고 서로 어울리고 살고 우리 며느리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참 좋게 살고 있습니다. 남해 상주초등학교는 폐교를 막을 뿐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키운 요인 중 하나는 100m 가는데 20분이 넘게 걸리게 만든 불법 주차였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밀어버리게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구청을 불러서 차를 견인하고 또 밀고 가냐 이거죠. 그럴 시간에 그냥 수관, 이 호스를 꺼내서 계속 연결하며 달리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신영빈 기자가 직접 소방차를 타고 다녀봤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량과 미어터지는 인파 속에서 구급대원이 비켜달라 외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장비를 들고 차량 사이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출동한 구급차가 골든타임을 한참 넘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이후로 불법 주차가 지적되는 배경입니다. 현재는 어떤지 소방과 직접 나가봤습니다. 진입로에서 골목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불법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 지나가야 합니다. 답답한 소방관들은 뛰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다른 지역 사정은 더 심각한데 곳곳 불법 주차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잠깐만 그냥 뒤에 사람 없으니까 천천히 이쪽 오나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 틈을 두고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뜩이나 좁은 길이 주차된 차량으로 더 좁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차와 주차된 차량 간의 폭이 20여 센치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진입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죠? 실제 화재면은 차에서 수간을 뽑아가지고 사람이 오겠습니다. 결국 다급한 마음에 호스를 들고 뛰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몸에서 뛰라고 반응을 하죠. 수간을 15m짜리를 한 수십 번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소방차로 밀어버릴 수 있는 제도가 4년 전 생겼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단 한 건. 소방관들도 사실은 강제 처분을 바로 하고 싶은데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상관으로부터 또 핀잔을 듣기도 하고. 현장 소방관들은 차량 견인하려고 구청을 부르는 시간마저 아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상당히 마음에 급한 점 많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으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수본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발부가 잘 안 됐었습니다. 이번엔 국민 정서, 여론도 있고 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로윈 안전 관련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일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심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의 특수본 수사와 추가 신병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측은 참사와 관련한 인물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사업소장은 이태원역 무정차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과 신고 처리를 미흡하게 한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언급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이 와중에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과 노조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건 안전총괄부서 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당시 제 역할을 못했고 이를 비판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 총투표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노조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 처벌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안건을 투표에 붙였고 투표 참여자의 83.4%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투표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행안부는 주동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표 안건을 봤을 때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를 요구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징계를 요구하면 각 기관장이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노조 측은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고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또한 직권남용 행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오늘 고소와 고발에 이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을 넘어 공무원 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임기 중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임 전에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겠다. 쉽게 말해 알박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건데 김 대법원장이 상설화해서 그간 친 김명수라는 말까지 들었었던 전국 법관회의에서까지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사법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법행정권 행사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그 폐해가 어떤지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실감해왔습니다. 여러 의안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건 법원장 추천제였습니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 사법관리와 타파를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전면 확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친 김명수로 평가되는 부장판사 3명이 입후보한 걸로 전해지면서 대법원장이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견이 공식 채택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의결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죠. 40%에 근접한 국정운영 지지율도 대통령실에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긍정평가에 노조 대응이라는 요인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기독교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을 또 강조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타는 점도 대통령실에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비해 2.5%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이 국정운영의 고비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다만 정유부문은 아직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내일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 100일을 맞아 민생을 위해서 힘써왔다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민생은 내팽개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사법 리스크로 말이 많아서인지 기자회견은 생략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취임 이후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민생에 대해 힘써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윤석열 정부 200일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 대표의 강경 메시지는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단일 대우를 단단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슬픈 분들 구속 때문에 가려지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생각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민주당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건 7년 만으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5.18 기념일과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생략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여야에서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세나 경쟁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치, 불법, 민폐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조선노동당의 이중대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고,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민주당도 맞받아쳤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발언입니다.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입니까?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앞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법과 원칙 따른 정부의 대응,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항목으로 노조 대응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노조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8%를 차지했습니다. 꽤 높네요. 윤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장기화하는 노동계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보면 이제 콕 집어 노동 문제 대응이라고 긍정평가 8% 있지만, 나름 빅데이터 등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노동 문제에 원칙적 대응한 게 좀 통했다. 그게 진짜 상승 요인으로 좀 작동한 것으로. 또 최근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진 점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근길 문답은 윤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였는데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당의 차기 전당대회 시기가 잠깐 언급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당대표의 조건이 거론됐다고요? 조건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제 한 토론회에서 현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수도권, MZ세대 인기를 내세웠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최근 2030 세대의 여당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차기 당권 주자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언급된 영남권 주자죠.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총선 결과를 봐도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서 당원들이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반발이 격화하자 주 원내대표는 오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일반론을 말한 거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얘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오후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만나는 2+2 예산안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기까지 여야가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청년들께 저렴한 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서 반영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의 이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이 된다는. 본인들의 당명에 걸맞게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협의에 임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를 전부 다 가져가려면 안 된다.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면 내일부터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최종 단판을 짓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 저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계속 써야 할까요? 이제는 의무화하지 않아도 될까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시민 자율에 맡기겠다고 나섰고 정치권도 거들고 있거든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빨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좀 벗고 좀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도 전염이 쉽게 될 것 같아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은 실내에 들어올 때만 썼다가 벗는 게 소용이 있느냐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서 있는 곳과 같은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해외 9개 국가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먼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시민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의무화된 이 부분이 과연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직 그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 좀 검토를. 여권 일각에서도 내년 1월 말부터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도록 준비하자고 거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벗는 건 무리라면서도 조기 해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고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계속 감염을 하면서 자연 면역을 얻게 되고 하면 우리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날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동절기 계량 백신 접종 목표는 60세 이상 절반으로 현재 접종률은 22%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해 50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스메르 화산이 꼭 1년 만에 또 분화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10km까지 그 높이 화산재가 분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이 흘러내렸죠.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4단계로 높이고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연기가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화산재가 마을을 뒤덮자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4일 새벽 2시 46분.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스메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Yang kita lihat di rekaman itu 10 km.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이 흘렀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인터넷 통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재난당국은 화산 경보를 3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분화구에서 13km 떨어진 지역까지 대피 권고를 내려
인근 6개 마을의 주민 2천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스메루 화산 폭발로 5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화상을 입은 만큼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죠. 한국과 미국 등 5개 나라 공군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수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섬들은 활주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성껏 포장된 이 선물들은 낙하산을 매달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전달됐죠.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장병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한 상자를 태극기가 달린 수송기에 싣습니다. 10개요? 네, 이게 10개째입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낙하산을 맨 상자들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투하를 준비합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편 상자들이 해변으로 투하됩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적 지원 작전인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참여는 올해로 2번째인데 C-130 수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지원 요원 등 30여 명의 훈련단이 파견됐습니다. 3회에 걸쳐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 의류, 생활 필수품 등의 물품을 공수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미국 공군의 가장 오래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지원 작전으로 지난 195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훈련단은 다국적 공군과 함께 연합 공수작전 능력을 끌어올린 뒤 오는 12일 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자금 시장 경색으로 국내 기업 절반은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가 줄면 당연히 경기도 찬 기운이 돌 수밖에 없겠죠.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승진 후 첫 사장 인사에서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2명의 대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할 만큼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SK그룹 본사인 설인동 사옥 앞입니다. 그룹 내에선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최근 사연임했습니다. 기업들의 안정 중시 기조는 내년 투자 계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투자액을 올해 10조 원대보다 50% 이상 줄이기로 했고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도 투자를 축소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전경련 조사 결과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업 자체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 시점에 대해 64%가 내년 하반기 이후를 예상했고 기약 없음을 선택한 비중도 26%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Tu te crois au-dessus du gouvernement?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 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서 고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낙농업자들은 채산성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둘 젖소 사육을 포기했고 팔로가 막히는 사료업자들은 생산시설을 없앴습니다. 그 바람에 가격이 폭등한 우유는 가난한 집 어린이가 아니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돼버렸죠.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5%를 넘었던 예금금리 상품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면 시중 자금을 모두 빨아들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이 고갈된다면서요. 하지만 예금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금 금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락같이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노년층이나 이자 생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됐거든요. 정부가 예금 금리를 누른다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이에 맞춰서 통제해야 맞는데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무섭게 오르고 있죠. 불만이 거세지자 어제서야 정부는 대출 금리를 주 단위로 살펴보겠다며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싶은데 은행권에서는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요. 예대 차익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이 할 말일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금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했던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시장의 불신을 키웁니다. 고금리에 경제가 휘청거리니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개입은 땜질식 어리석은 관치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2천조 원 가까운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채무자와 국민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관치. 국민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땜질식 금융관치 안 된다 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눈구름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될 텐데요. 낮 동안은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북부에 1에서 5cm, 서울과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 1cm 미만 정도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그래도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더 오릅니다. 광주와 대구가 아침에 영하 3도, 부산은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요. 모레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